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과 최적의 여건 등을 검토해 6월 15일을 발사 예정일로 확정하고 기상 등에 따른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에서 23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이나 가을철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으며 하루 확진 규모는 하루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치료 병상 등 최대 20만 명 수용이 가능해서 병상 대응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2배 넘게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이 논문은 2019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됐으며 2020년 플라스틱 쓰레기 총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미 18개국으로 퍼진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 검사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로 추정되는 천연두 백신은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쓰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의 해상 공세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반선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감축하고 있지만 여름철 재유행이 오더라도 대응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수준으로 이르면 여름철이나 하반기 가을철에 한 번쯤 재유행이 올 것이란 점을 병상 감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유행 때 확진 규모는 하루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올해 말까지 거점 전담병원이 운영되고 이미 확보해둔 긴급치료 병상이 있는 만큼 최대 20만 명 수용이 가능해 병상 대응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종 변이 발생 등에 대비해 긴급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전담 병상이 최근 한 달 동안 2만여 개 감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 감소와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2만 656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8,625개로 이 가운데 17.1%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잔여 병상은 확진자 추이와 병상 조정 원칙,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고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환자 규모가 줄면서 정부가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처음으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1,872명 발생했습니다.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3월 셋째 주에 283만 2천 명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8주 연속 1 미만으로 환자 한 명이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직전 주보다 각각 24%와 32%씩 줄었습니다. 유행 감소를 가리키는 지표에 따라 지난주까지 중간 단계였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낮음으로 나온 건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입니다. 올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신규 변이 유입, 그리고 국내 확산 위험성 증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 감염 우려 등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빠른 하위 변이
BA.2.12.1 감염이 13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세종이 된 BA4와 BA5도 1건과 4건씩 추가 검출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르면 여름철에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유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후에 이러한 지금의 어떤 백신 또는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5세 미만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도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성인 5명 중 1명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체 주간지 최신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18세에서 64세 미국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후유증을 적어도 1건 이상 경험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 경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유증은 급성 폐색전증과 호흡기 증상이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기분장애, 정신장애, 불안장애를 겪을 위험도 높았습니다. CDC는 심혈관, 폐, 신장, 내분비, 근골격, 소화기관, 신경, 정신 등과 관련한 26개의 임상적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미국의 18세 이상 코로나19 감염자 수십만 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것입니다. 정부가 6일 지방선거 투표 기간에 한라인을 개설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겪은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이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중앙부처 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간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1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진행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 시간이 혼재돼 선거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며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2배 넘게 늘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학저널 네이처의 한 논문을 인용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약 5억 3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플라스틱 쓰레기 총량은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아랍에미리트 보건예방부는 서아프리카에서 입국한 29세 여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숭이 두창 감염 보고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어 2번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은 억제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며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원숭이 두창의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현재 새로운 원숭이 두창 예방 백신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 회의도 소집할 예정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파력 등을 볼 때 코로나19처럼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을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여행 증가와 또한 최장 21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맞출 문제라고 말씀.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은 모두 입국대 발열 여부를 검사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이 생겼다면 원숭이 두창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귀국 뒤 3주 이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증상자는 PCR 검사를 통해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방역당국은 지난 2016년 구축해둔 이 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간다면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두창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만큼 스스로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로 추정되는 두창 백신 국내 보유량은 3,500만 명분인데 생물 테러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두창 바이러스와 특히 실험실에서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두창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나타나야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자 격리도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 검사 체계도 확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중대본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 논의한다며 국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는 이미 2016년부터 구축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퇴치를 발표한 사람 두창과 유사한 질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최근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18개국에서 확진자 171명, 의심 환자 86명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팬데믹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원래 풍토병이라고 알려졌죠. 자,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숭이 두창 어떤 질병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예,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으로는 사람의 천연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천연두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원인 바이러스로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바이러스, 즉 사이즈가 제일 커서 광학현명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폭스 바이러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DNA 바이러스라서 변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것은 천연두라고 하고요. 우두 바이러스라고 하면 우두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소에는 우두 바이러스가 있고요. 양에는 아구창 바이러스, 원숭이에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염소에도 있는데요. 이런 동물의 바이러스들은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한테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은 천연두보다는 훨씬 더 약해서 우리가 백신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두를. 사실 이게 감염되게 되면 최장 3주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절 부정, 오한 등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 이후에 1 내지 3일 후에는 발진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발진 이후에는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증상만 가지고서도 진단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약 2 내지 4주 후에 완치가 되게 되면은 뭐 후유증은 거의 없이 날 수가 있고 치명률은 아프리카에서는 3 내지 6% 된다고 하지만 네. 이것은 사실 의료 체제가 불리해서 된 상황이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아마 사망률은 극도로 낮아지겠지만 아마 코로나보다는 약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라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앞서 방금도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치명률이 3에서 6%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코로나19와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사망률 자체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방 백신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천연두에 대한 예방 백신이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백신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제노오스라는 이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지네오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백신은 사실은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뿐만 아니라 접촉 후에 4일 이내에 접종을 받으면은 이 감염이 예방된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확산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아, 예. 또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 비말로의 감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률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이들 소아가 2차 감염에 의해서 즉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2차 여러 가지 감염들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선진국에 있어서 아직까지 200명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고 의료 체제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아마 사망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그 질병은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확산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원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 서부 아프리카나 중앙 아프리카, 자이레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네. 맨 처음에 원숭이에서 발견된 건 1958년입니다. 그다음에 1970년에 콩고의 어린아이가 감염된 것이 처음으로 사람한테 감염된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것이 풍토병이었었는데 사실은 2003년에 네. 미국에서 한 70명 정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났고 더 이상의 확산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전파력 자체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이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우리가 1979년에 이미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 안 하게 됐거든요. 그 예, 이후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교차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아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동물의 두창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되었을 때 그 치명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우두 같은 것들도 생백신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종두법에 의해서 네. 천연두를 박멸한 경험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위험하다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만 지금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복기가 또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지금 국내 유입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잠복기 말씀하셨는데 잠복기가 뭐 3주 정도 길지만 예. 이 잠복기 동안에 호흡기에 의한 비말 감염, 즉 초기에는 우리 상기도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네. 거의 이런 비말 감염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 없고요. 대부분은 밀접 접촉, 아주 굉장히 많은 접촉, 특히 성적인 접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주요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감염 경로에 따라서 이 전파력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 무증상이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예.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 지금 발열 체크라든지 뭐 건강 문진표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국해서 3주 이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즉 진단 검사를 우선 해야 되는데 사실은 PCR 진단 검사도 중요하지만 임상 선생님이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임상 증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금방 알 수는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역사회의 전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역학조사 같은 것들을 확실히 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이 지네오스라는 이런 백신을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확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 도입된 적도 없고 승인된 적이 없기 네. 때문에 이 해외에서도 지금 이 백신들을 주문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독일인 경우에 있어서도 4만 도즈 정도를 주문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것을 주문하고 승인함으로 해서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자,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서 오는 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이후에도 검사 역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보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 2016년에 이미 진단 체계가 다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PCR 방법이어서 뭐 코로나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PCR 프라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체계들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배포를 해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분이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단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 진단 검사 이후에도 그 역학조사, 즉 네. 접촉자들을 밀접 접촉자들을 전부 찾아내서 이들을 어떻게 확산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방역 당국이 진단 체계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을 우리가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그건 조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은 3,500만 도즈. 이건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에서 2008년에 승인을 받은 것인데 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실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건 생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 테러 이외의 일반적인 접종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고요. 네. 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사실 승인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덴마크의 지네오스요? 지네오스라는 이 백신을 우리가 도입하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3,500만 명분이라는 게 사람 두창 백신인 거죠? 예, 이건 건조 백신으로요.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3,500만 명한테 접종을 할 수가 있는 분량이고요. 예, 이 물량은 생물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연두에 대한 백신인데 사실은 이 백신은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뇌염 같은 부작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접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계획도 아마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지금 WHO의 입장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숭이 두창이 현재 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그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WHO는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 대유행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지금 계속 이제 걱정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 팬데믹 우려는 없을까요? 예, 이거는 팬데믹 우려는 아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또 비말 감염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고 네. 어떤 물건에 의해서도 접촉이 되었을 경우 감염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만 잘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설치류 같은 동물이 감염되었을 때 그 동물의 접촉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또 이런 동물의 사체와 접촉을 하든지 또는 이것을 먹는다든지 할 네. 때 즉 야생 동물들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하지 말아야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사실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그 해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밀접 접촉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이라고 그러면 현지인들과 그렇게 밀접한 접촉을 가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씻는다면 해외에서의 감염은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혹시 모를 감염 전파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에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2차 발사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검토해 6월 15일을 발사 예정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상황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에서 23일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을 마치고 단간 조립을 완료했으며 3단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11년 만에 4%대 물가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세웁니다. 월별 물가 오름세가 10년 만에 4%를 넘어 5%에 육박하고 먹거리부터 경유까지 값이 뛰며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는 물가에 덩달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집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대책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9조 4천억 원, 국채 축소 계획까지 포함하면 68조 원이 넘는 2차 추경만 봐도 물가 안정 예산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엔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추경이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집니다. 추경을 100% 초과세수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그만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뾰족한 물가 안정 방안이 없는 가운데 원자재 값을 끌어올리는 나라박 악재들은 언제쯤 잠잠해질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석유나 밀가루 같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들의 가격 오름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또 전쟁 후에도 경제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초불확실성으로 올해 물가가 4% 넘게 치솟을 거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을 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은 모두 1,735만여 배럴로 전달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4월에 2,124만여 배럴과 비교하면 18.3%나 급감한 것입니다. 경유와 휘발유 소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고유가 여파로 풀이됩니다. 기름값에 이어서 식용유나 고기, 채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는 급식소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인근의 한 무료 배식 단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윳돈 없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네, 오늘 짜장면입니다. 짜장밥.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판에 넉넉히 밥을 퍼줍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어르신이 급식소를 찾습니다. 감사하게 최고지. 하지만 봉사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은 일정한데 배식에 드는 식자재 값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말보다 1.5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3,000원 정도를 예산을 했다면 요즘에는 4,000원, 4,500원을 잡아야 계속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노숙인에게 점심 저녁을 주는 이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이곳을 찾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돼지고기만 250kg, 지난 2월 1kg당 23,000원대였던 돼지고기 가격은 이달 들어 21%나 뛰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한 정육점이 돼지고기를 무상 제공해주고 있지만 언제 도움이 끊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200만 원에 구매하게 되니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은
질을 반찬이 수도 적고 또 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식 상태가 불량하죠. 이 같은 걱정이 무색하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에 문 닫아야 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물가 상승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어르신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이 또 굶주림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밀 등 세계 주요 식량 생산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러시아 함대에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함 파견과 장거리 미사일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접해 있는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의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곡물 운반선들이 러시아 함대의 흑해 차단 조치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 식량 공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곡물 창고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들은 흑해에서 밀과 해바라기 씨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곡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게 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Jeżeli się okaże, że nie ma tych dostaw, rzeczywiście jest tak, jak powiedział pan minister, zarówno oczywiście Hiszpania, jak i cała Europa od strony południowej będzie miała olbrzymi problem. 이런 가운데 영국이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흑해 오데사항에 해군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하루 만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뢰 등 오데사항의 안전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한 관리는 결국 러시아가 동의해야 원활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제재 재협상과 같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덴마크가 사거리 100km 이상으로 흑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보잉사의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곡물 반출 통로 확보가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국채 상환 길목을 막아 러시아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가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비롯해 주요 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많은 국기가 걸렸습니다. 사망자 7,400여 명. 북부에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에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В Києві вже відновлюються і працюють заклади, багато людей на вулицях, всі потихеньку повертаються в місто. 불과 일주일 전까지 치열한 전투를 겪었던 북부 하르키우에도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거의 파괴되면서 생계를 배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주민 수만 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Прицельно стреляли. В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Именно в гараж, где он спускался. Подвал поставил. 최대 격전지였던 남부 마리우폴의 시장은 마리우폴에서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 1만 5천 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의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양측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 치매와 암은 인류가 정복해야 할 대표적인 질병이죠. 이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 최신 연구 성과와 동향을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학술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곳 백스코에서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생화학 분자생물학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을 넘어 산학계, 영국계, 학계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산학원 관련 종사자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강연자로는 지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교수 등이 나섰습니다. 요시노리 교수는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자가포식 형상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자 가위와 유전체 분석, 노화 등 최신 바이오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바이러스성 감염병, RNA와 치료제, 암과 치매 등을 주제로 22개의 심포지엄과 800여 편의 연구 성과 포스터가 전시됐습니다. 암 분야에서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성과 등이 발표됐습니다. 치매 분야에서는 새롭게 치매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자가포식과 치매의 연관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또 전문과학자의 연구 교류 증진을 위한 영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과 국내 68개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 준비생을 위한 창업과 투자 컨설팅이 진행되며 바이오 벤처들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심포지엄도 마련됐습니다. 질병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특히 고령화의 근으로 불리는 치매와 관련해 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치매 원인을 두고 뭐 알츠하이머 가설도 있고 타우 가설도 있고 몇 가지 가설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원인으로 밝혀진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의 원인은 다양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가장 힘을 받고 있고, 타우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축을 이루어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타우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죽이는 그 변성 단백질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염증이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신경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뇌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경교세포가 중요하다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신약 개발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신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바이오젠에 그 치매 신약 FDA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사용이 안 되고 있나 하여튼 별로 평가가 안 좋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가 좀 시사하는 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미국 FDA에서 최초의 원인 치료제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내준 것이 임상 4상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내줬지만 아두카누맵,
그 시판명으로는 아두헬름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FDA에서 승인은 내주었지만 뇌 부종이라든지 그 뇌 혈관 손상 같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데 많은 이렇게 주저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이게 이제 항체 신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고, 또 비용도 거의 7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물인데 그 효능은 한 23%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잘 이제 그 안 쓰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시사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걸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부작용 때문에 현재 일반 환자들한테는 처방을 못하게 FDA에서 막았고, 기존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신약들이 개발될 때 기존에는 골드 스탠다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에 비교해서 얼만큼 좋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FDA에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 약물이 없어서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한번 승인을 내준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조금만 좋으면 당연히 FDA에서도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치매 신약 개발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신약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두헬름의 경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럼 베타아밀로이드만 없앤다고 되는 건 아니겠네 하는 이제 다른 퀘스천을 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타겟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멀티 타겟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컨비네이션 테라피 같은 것도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국제술대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이 치매 분야 쪽에서는 좀 어떤 게 좀 최신 연구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 염증이 치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 염증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 사람들 사이는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돼서요. 이번 국제학술 대회에서는 이제 신경교세포, 그러니까 그동안 신경세포만 연구를 많이 했다면 신경세포 이외의 세포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로 얘기를 하려고 연자를 구성을 하였고요. 혹시 뭐 그런 연구 성과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발표할 것을 미리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동물 실험을 가지고 치료제를 이제 쭉 그 효능을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동물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서 나온 결과를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환자의 혈액에서부터 뇌를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요. 이 뇌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학술 대회에서는 그 중에서 미세 악교 세포를 만들어서 제가 그 미세 악교 세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다르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뇌 염증 반응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치매의 원인에는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치매 신약이 승인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승인된 게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승인된 것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약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의 전략은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리퍼포징이라고 해갖고요. FDA의 다른 질환을 타겟으로 승인된 약물들은 이미 독성이 다 그 통과된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이 뇌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하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기존에 임상 1상까지 통과하고 다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이제 중간에 그 멈춘 그런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은 과거에는 실험 디자인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효능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제 이런 약물들의 경우는 패스웨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다른 타겟을 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전략으로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약물 스크리닝을 해보려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화학 분야 최신 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을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존엄성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의과학대와 경남대 공동연구팀은 2020년 1월에서 4월 국내 확진자 3천여 명의 정보와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종합해 대기오염 물질이 코로나19 발생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각각 5.2배, 1.2배까지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면역 조절에 장애를 일으켜 인체를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양 내부에 나타난 저산소증을 감지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미 텍사스대 연구팀은 종양의 암 진행과 전이를 유발하는 저산소증에 반응해 형광 신호를 내는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화합물이 저산소 환경에 처하면 생체 내 분자와 전자 등을 주고받아 활성화되고 형광 신호를 증폭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장암 세포를 이식한 쥐에 적용한 결과 암세포 부위에서 빛 신호가 정상 수준의 2배로 증가한 것을 MRI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암의 위치와 형태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왕절개뿐만이 신생아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머독 아동연구소는 신생아 2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후 1년 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긴 비율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12.7%,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13.2%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 때 모체의 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식품 알레르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1월 폭발한 통가 화산의 폭발 이후 모습이 담긴 3D 지형도를 공개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항해를 마치고 귀환 중이던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를 통가 화산에 투입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10여일간 탐사를 수행해 3D 지형도를 제작하고 해수 지질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가 화산은 폭발 이후 700m 깊이 구멍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150m였던 중앙 수심이 820m까지 내려가는 등 더 움푹 파였지만 분화 후 가장자리 벽들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중 드론 탐사 결과 분화구 가장자리의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갯지렁이류 등 생명체도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퍼지며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낮고 치료제도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정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전파된 적이 없던 이 병이 여러 대륙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